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에 언제 오셨나요? 그리고 미국에 온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미국 이주를 결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그때 그 결심의 순간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정도의 시간을 함께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 시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똑같은 그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로는 우선 그 LA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만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렌트비가 밀린 그 LA 시내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LA시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어제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요, LA 시내에 거주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가족 중 하나라도 직장을 잃었거나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렌트비가 체납된 그 세입자들이 역시 대상입니다. 자,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인 주민들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년 연소득 7650달러 이하, 2인 가구는 8750달러 이하, 3인 가구는 9850달러 이하, 그리고 4인은 10900달러 이하입니다. 조금 여유 있죠, 자격이. 자, 신청은 웹사이트 housing.lacity.org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2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요,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22일까지, 20일 금요일까지 이 사흘 동안 LA 한인회관에서 이 한인들의 신청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인회로 사전 예약이 권고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급하면 그냥 워크인으로 가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신청 시의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 또 리스 계약서, 체납 렌트비 내역서, 그리고 소득 증명 서류 등등입니다. 신청 관련 웹사이트 주소는요, 이 영상 그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뉴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출석 체크하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기아 자동차 관련입니다. 미국의 한 기아차 이 소비자가요, 자동차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위험한 상황을 겪고 정신적, 재정적 피해까지 안게 됐다면서 지역 언론에 이를 제보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카고 A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일부 소비자는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공지를 제때 받지 못해서 이 엔진 교체 비용 수천 달러를 쓰게 됐다라면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기도 했었다라면서 시카고 방송이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교외에 있는 도시 버뱅크에 사는 주부 신디 웨첼로 밝혀진 이 사람은요, 2015년형 기아 옵티마를 가족차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타는 차로 기아 옵티마를 이제 사서 타고 있었는데, 그는 지난 1월 엔진이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딸이 프리웨이에서 시속 65마일로 이제 달리던 중에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대리점으로 차를 그 이후에 가져갔더니 직원이 말하기를 2018년에 기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공지문을 다 보냈을 텐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지문을 받고 오지를 않아서 이제는 그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디 웨첼은 기아로부터 내가 통보를 받은 일이 없었고 이 상황을 알고 난 후에 기아 측에 연락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생긴 고장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딜러 측이 편지를 보내줘 이 기간 내에 와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라고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그 기간 안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아 딜러 측은 신디 웨첼에게 지난 2018년 7월 26일 우편으로 발송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공지문의 그 사본, 즉 우편물을 보냈다라는 사본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신디 외첼은 이 공지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보낸 증거가 있겠지만 나는 받지를 못했다라는 주장이죠. 뭐 집에 도착이 됐는데 모르고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우편물이 손실됐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사실은 이게 Certified Mail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시카고 ABC 방송은 기아차는 일부 모델 소유주에게 90일 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엔진 보증 기간, 즉 워런티 연장 자격을 그 이후에 부여했다라면서 하지만 신디 워첼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즉 업데이트하러 오지를 않아서 엔진 교체에 필요한 $7,300를 고스란히 본인이 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아는 이에 대해서 시카고 ABC 방송의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아는 신디 외첼에게 2018년 8월과 2019년 6월 2일 두 차례 일반 우편으로 공지문이 갔다 라면서 외첼이 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교체 비용을 워런티로 우리가 대신 커버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디 외첼이 새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즉 자비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주고 그 엔진에 대해서, 그 업데이트한 거에 대해서는 평생 워런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기아 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신디 외첼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25년간 나는 한 집에 계속 살았다. 게다가 기아는 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편지 2번 보낸 걸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였다면 소비자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알렸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디 외첼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로 고발장을 접수한 기아차 소유주는 지금 모두 39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21명은 똑같은 이유예요. 업그레이드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런 우편물을 나는 받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국시로 따진다면 등기 우편, 미국시로 본다면 이 Certified Mail로 보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없어져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분쟁의 소지가 그 때문에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요즘 변했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라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도 문자, 이메일, 우편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소비자들도 차량 유지 보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대리점에 차를 가져가서 엔진 오일 체인지를 하든가 뭐 이럴 때 그냥 엔진 오일만 싹 공짜로 체인지 받고 그냥 나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차에 필요한 업데이트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락을 못 받아서 피해를 당하고 그 후에 뭐 소송전을 펼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 힘든 일이니까 소비자들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차량에 관한 정보에 귀를 좀 기울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 집으로 오는 그 우편물 가운데 요즘 상당수가 이 정크 메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좀 짜증스럽게 이제 버리다 보면 실수로 중요한 내용이 담긴 그런 우편물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데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우편물 버릴 때 좀 더 조심하고, 또 요즘은 또 이메일로도 관련된 내용이 많이 통보되고 하니까 이메일도 눈여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메일을 자꾸 보냈다는데 저는 이메일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로 텍스트로 혹시 모르니까 당신의 이메일 중에서 스팸 메일을 한번 체크해 보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후에 스팸 메일을 보니까 수많은 스팸 메일 중에 제가 기다렸던 메일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팸 메일도 트래시로 갖다 버리기 전에, 이제 다 지우기 전에 가끔 한번 이렇게 잘 체크해보고 버리시는, 지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메일, 우편 이런 거로서는 너무 많이 정보가 오가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 그 가스 값이 자고 나면 오르죠, 미국에서. 이 가스 가격이 다시 $6대로 진입을 하면서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별의별 사기 행각이 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일명
주유 바꿔치기. 네, 주유 바꿔치기. 이게 뭐냐? 주유소에서 남의 주유기로 이 사기를 하는 사건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주유 바꿔치기는 요즘 그 펌프 스위칭이라는 표현으로 급증하고 있는 그 주유소에서 완전히 뒤통수 치는 그런 사기 행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유를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온 운전자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신 주유를 해주겠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 뒤에 대신 주유를 정말 해줍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주유가 다 됐다라는 걸 알고 해당 차량이 떠난 뒤에도 이 사람은 주유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척 하면서 완전히 주유기를 제자리에 꽂지 않고 슬그머니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로 결제한 이 내용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다른 차량이 들어오면 그 차량한테 나한테 한 $40만 주면 내가 당신 차에 $70, $80짜리 풀로 다 채워주겠다. 풀탱크를 채워주겠다라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 현금 한 $30, $40, 뭐 많게는 $40, $50 챙기고 앞 사람의 카드로 아직도 사용 중 상태에 있는 그 주유기로 주유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인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내 크레딧 카드 빠져나간 결산 내역을 제대로 꼼꼼히 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경찰들이 밝히는 면입니다. 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요. 주유소에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대신 주유를 해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 것. 그리고 주유를 마친 뒤에 본인이 주유기를 그 스테이션에 반드시 꽂고 영수증을 출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니까 별 사기 행각이 다 있어요. 이렇게 주유소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대형 마켓에서 물건 하나 사서 나와서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계산대에서 팁에 이어서 소매 업체들의 그 기부금 요구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가죠. 거기에 이 회사에다가 또는 이 단체에다가 기부하시겠습니까? 이게 땅 떠요. 넉놓고 있다가는 그걸 못 보고 이걸 안 눌러서 계산대에서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산해주는 사람이 그거 보고 빨리 누르라고 해서 그때서 뒤늦게 보면은 뭐 기부하겠냐라는 게 이게 떠 있는 겁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노를 눌러야만 그 다음에 계산이 진행되니까 시간을 버리는 수도 있고 그 노 누르기가 좀 뻘쭘해서 괜히 또 뭐 예스 눌렀다가 얼마를 할지 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기부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이 소매 업체와 각종 그 마켓, 이 체인, 레스토랑 등등에서 팁을 요구받는 것에 이어서 이 기부금까지 요구받으면서 소비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외로 소비자들이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기부한 소비자들은 세금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2중, 3중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부 캠페인 인기가 높아지고 확산하고 있는 그 이유로 생각보다는 기부가 많이 이루어졌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부를 받는 그 업체는요, 몇 주 만에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그런 업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그 유방암 연구와 유방암 안보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그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한 달에 무려 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계산대에서 많이 받은 그 스트레스를 빌미로 200만 달러를 모금받았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모은 기부금은요, 그 규모가 무려 미국에서 모두 7억 4백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요구에 점점 소비자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요, 거부감마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라고 답한 소비자 수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021년에 80% 정도는 기부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2년 뒤인 2023년 올해는 이게 59%로 하락했습니다. 쇼핑객 가운데 약 73%는 계산대에서 기부 요청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내 마음은 긍정적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이는 2021년에 85%에서 역시 12%포인트 지금 감소한 수치를 올해부터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그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보여주는 반증 자료죠.
한 소비자는요, 약국 체인 그 라이트에이드에 거기서 라이트에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키드 센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일회성 기부가 아닌 그 자동 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취소 과정이 막 복잡하고 그러자 그냥 짜증이 나서 아예 자신이 다니는 약국을 아예 라이트에이드에서 CVS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CVS도 계산할 때 보니까 이런 기부금을 낼 것인지를 묻는 과정이 계속 있어서 여길 가도 스트레스, 저길 가도 기부금 요청에 가는 데마다 이 스트레스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소비자들의 스트레스만 높아진다라는 것이 지금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의 요지입니다. 이는 우리 한인들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한인은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결제할 때마다 기부금 요구 화면이 떴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니까 했지만 기부를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연말에 기부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물건이나 음식을 살 때마다 이 기부 요청을 받아서 부담이 크다라면서 기부를 요구하는 화면을 넘기는 것도 괜히 뻘쭘하고 뭐 창피스럽기도 하고 괜히 뭐 심하게는 무슨 죄책감까지 내가 느껴야 하나 이런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너무 이제 싫어졌다라면서 이제는 기부 요청을 결제 과정에서 나올 때마다 무조건 자기는 넘긴다라고 하면서 아예 이런 기업체들이 기부 요청을 결제 과정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기부도 알아서 할 때 더 보람이 있고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좀 약간 뻘쭘한 상황, 민망한 상황을 억지로 만들면서 억지로 기부 받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한인 소비자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한인 관련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최근 5년 사이에 50%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반등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의 외교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국 등 해외 52개국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1,0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지난 2018년 1,319명에서 2022년 1,055명으로 264명 줄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여행 제한 등이 풀린 올해부터는 미국 내 수감자도 역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내에 수감된 한국 국적 수감자는 1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한 1년 동안에 있었던 114명의 2명 차로 이미 올해 6월 6개월밖에 그 집계를 내지 않았는데 반년 만에 지난 한 해 동안 수감된 114명의 2명 차이로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2명. 이게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외에 특히 미국에 수감되고 있는 한국 국적자의 수감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영주권 사기 소식입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영주권 등을 미끼로 돈을 받은 뒤에 나 몰라라 내빼거나 또는 이민 단속 요원 아니면 변호사 등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이민 사기를 벌이는 범죄가 최근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도 이를 크게 보도했는데요. LA 타임즈에 따르면 검찰과 이민단체 등과의 그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서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민생활 단속국 요원이라고 접근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추방을 시키겠다라는 극단적인 사기 범죄를 벌이는 그런 행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800 넘버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800 넘버는 대부분의 이제 뭐 비영리 단체나 정부 관공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800 번호로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와서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다 또는 연방 이민 단속국이다라고 밝힌 뒤에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로 그 요구한 그 돈을 자신들이 알려주는 곳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이민 단속국 요원이 즉각 체포해서 추방 절차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신을 이민법 컨설턴트로 소개하면서 이민법원이나 이민국 관련 업무를 대신 봐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뒷돈을 요구하구나. 이게 참 요즘 미국에서도 이런 거 속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한테 뒷돈 넣어주면 내가 봐줄게. 뭐 이런 거. 또는 현재 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그런 이민자들에게 급행 처리를 해주겠다라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또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까지도 접근을 해서 특별 사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해서 또 이 개인정보를 또 도용하는 그런 사기범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사는 한 한인 김모 씨는요, 취업 이민을 오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급행 이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컨설턴트가 3인 가족 영주권 수속 대행 비용으로 상담사가 제시한 금액은 계약금 $10,000, 노동허가 접수하는데 $10,000,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데 $15,000, 이민국 승인 받는데 $15,000 등 총 $50,000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곧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돈은 $50,000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컨설턴트라는 사람은 그 후로 차츰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민 권익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이민 당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추방 등을 이유로 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라면서 이민자들의 그 불안감을 악용한 이러한 사기가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그 배경에는요, 이민자들의 그 이민 정책에 대한 무지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본인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민 정책에 대한 무지함이 또 이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LA 타임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의 그 이민자 절반 이상, 또 미 전역 이민자의 약 45%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누구보다 이민 정책에 빠르게 접근해서 이민 정보를 알아야 하는 그들이 이민 정보를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민 어떤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하고 해야 되는 그분들에게는 조금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영주권도 받았고 시민권도 다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민법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신청하고 접수해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한인회가 됐든 뭐 비영리 단체, 한인타운 내, 한인사회 내 뭐 이민 관련 비영리 단체가 됐든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스스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미국 내 최우수 대학 2024년 랭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종합대학 부문에서는요, 프리스턴 대학교가 1등, 그리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 부문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올해도 각각 부동의 1위에 올랐습니다. 공립대학 부문에서는요, 그런데 UC 계열의 그 쌍두마차인 UC 버클리와 UCLA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두 대학은 전체 순위에서는 15위를 기록했는데 공동 20위였던 지난해 랭킹에서 1년 만에 순위가 5단계나 올라갔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 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올해가 아니죠. 이제 2024년. 항상 올해 발표하는 것은 이제 내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미국 종합대학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에 올랐고요. 이 순위에서 13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뒤이어 MIT가 2위,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공동 3위, 예일대가 5위, 펜실베니아가 6위, 칼텍과 듀크대가 공동 7위, 브라운대와 존스 홉킨스대,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이 공동 9위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시카고대는 6위에서 12위로 좀 내려갔고요. 다르트마우스는 12위에서 18위로 역시 떨어졌습니다. 자,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를 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윌리엄스 칼리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 애머스트 칼리지 그리고 해군사관학교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남가주 대학 쪽에서는요, UCLA에 이어서 USC와 UC 샌디에고, UC 데이비스가 공동 28위, 그리고 UC 얼바인 33위, UC 산타바바라가 35위 등 공립학교 중에서 이제 UC가 아주 좋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미국 1,500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성적, 그리고 지원 경쟁률 등 19개 항목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 대학을 순위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순위일까요?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이 순위, 뭐 공감한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일 자체가 바람직한 일일까요, 과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대학을 순위를 놓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 이런 비판적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실제로 40년간 미국 대학 순위를 평가해온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이런 평가 방식이 부정확하다라는 비판도 지난해부터 크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명문 대학들은 이 업체의 대학 순위 평가를 보이콧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지난해 했었습니다. 결국 조사 주체인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평가 방식을 대폭 바꾸면서 이 대학들을 설득한 결과 올해 순위 평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평가에 있어서는 소셜 모빌리티, 즉 사회 이동이라는 항목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 사회 이동, 소셜 모빌리티라는 것은요, 개인 또는 한 집단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말을 좀 그럴듯하게 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조금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높은 사회적 위치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졸업생들이 그렇게 사회적 위치 이동을 좋은 쪽으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게 이동했는지, 뭐 살짝 반등급 이동 아니면 두세 등급, 뭐 두세 단계 높게 이동,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립대학교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여 개 공립대학의 순위가 최소 50계단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대학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빌리그 이런 건 아니고 UC나 뭐 캘스테이트 뭐 이런 공립대학 나왔지만 사회적 이동은 많이 한 것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결과 이 UC 프레즈노, UC 계열 대학에 프레즈노가 있는데 그전엔 사실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로 넣은 결과 UC 프레즈노가 무려 64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185위 기록했습니다. 뭐 높은 상위 단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항목을 좀 바꾸니까 UC 프레즈노가 64계단 펑 뛴 겁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애틀랜틱 대학이라는 곳은요 53계단 오른 20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래서 대학 순위를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사 항목을 몇 개만 바꾸니까 학교 순위가 이렇게 확확 달라지는데, 그럼 예를 들어 내년에는 조사 내용을 또 좀 다르게 바꾼다면 순위는 또 크게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저는 역시 이번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위의 항목이나 내용이나 이런 조사 방법 이런 것을 조금만 바꾸면 순위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저 참고사항으로만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위는 순위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점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관되는 스토리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요, 그동안 이 명문 아이비리그를 나왔다는 것을 내세워서 선거 운동도 하고 또 그렇게 자랑도 하고 뭐 이러고 다니더니만 요즘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신이 나온 그 모교 아이비리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대중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 표 떨어질 것 바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공화당 유권자가 점차 공화당 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를 의식한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은 아니죠. 멀찍이나마 좀 추격하고 있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자신의 모교인 예일대와 하버드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과는 다른 모양이죠. 그는 최근 발간한 한 자서전에서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보냈던 나의 7년은 대학의 세뇌 교육을 가까스로 견뎌낸 시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어서 대학에서 미국 위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미국에 대한 경멸을 배웠다라면서 두 대학에서 학위를 땄지만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주홍글씨와도 같았다라고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뭐요? 디센지드 주지사와 이제 공동 2위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가 이 비벡 라마스와미도 이 같은 전략을 내세우는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교인 두 대학에 대해서 한때는 특별한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파괴적인 관행을 따르고 있는 그런 학교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요, 현재의 그 입지를 굳히기까지 명문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모교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와 예일대는 수많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을 실제로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유권자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자 이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발맞춰서 모교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거리두기를 더 넘어서서 더 나아가 아예 모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일대 나왔고 하버드 대학 나왔지만 난 그 학교 나왔던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나한테는 악몽 같습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대학 안 가겠습니다. 하버드 안 가겠습니다. 예일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졸 출신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서 표를 얻어야 되네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난하는 것이 선거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유권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표 얻어야 되네요. 네. 자, 이어지는 소식. 세상에 이런 일이 스토리입니다. 일본의 한 고급 식당에서요, 직원이 제공한 그 표백제, 락스 아시죠? 한국에서 이제 락스, 클로락스, 그 클로락스 표백제가 섞인 물을 먹은 한국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측은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피해자 측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일본 도쿄 긴자 지역의 유명 백화점인 긴자 미스코시에 입점해 있는 고급 식당 데니치라는 고급 식당을 찾았습니다. 데니치는 일본 각지에 29개 지점을 둔 튀김 전문 식당으로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점심만 해도 점심 코스 요리 가격이 10,000엔이니까 달러로 친다면 한 70달러가 넘습니다. 그런 고급 식당입니다. 점심인데 70달러가 넘어요. A씨는 음식을 주문한 뒤에 목이 말라서 직원에게 얼음 없는 물을 그냥 한 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물 한 잔과 우롱차 2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A씨는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물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기야 어느 정도 마셨는데 그 이후에 급기야 목까지 많이 아파진 A씨는 점장과 직원을 불러서 이 물이 이상하다라고 외쳤습니다만은 점장과 직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이들은 슬그머니 와서 그 컵을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다시 컵을 빼앗아고 자신이 갖게 됐습니다. 이후 목 통증이 더 심해진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서 급성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응급의사는 표백제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이다라면서 집중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해서 최소한 5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되자 A씨는 일본에 있는 한국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부는 현지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조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CCTV도 확인도 해야 되고 또 CCTV 분명히 없다고 발뺌할 겁니다. 없지 않을 겁니다. CCTV 분명히 거기 있는데 큰 백화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CCTV 다 확인해야 됩니다. CCTV도 확인해야 하고 또 주변인 조사든 그 탐문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만에 하나 고의성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이는 반드시 중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람 하나 잡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 약 4명 가운데 3명은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이민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지금부터 이 보너스 스토리 함께 따라오시면서 본인들과 한번 대비를 해보시죠. 자, 미국에 있는 아시안 이민자 82%가 미국에 온 후 자신 또는 자녀의 교육 기회가 더 확대됐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76%는 재정적인 상황이 더 나아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LA타임즈가 조사했는데요. 전국 다인종 성인 이민자 3,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조사 대상 가운데 3분의 1은 아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한국 사람만 조사한 게 아니라 꼭 아시안만 조사한 게 아니라 이민 온 그런 사람들을 다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무심하지 못할 숫자가 이제 아시안들이 그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계만 따로 좀 놓고 본다면 아시아계 가운데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다시 이민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 응답이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이민을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7%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는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다만 또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시안 응답자의 44%가 미국 내 직장에서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한 번쯤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승진 기회라든지 뭐 임금 인상의 기회에서 불평등 또는 임금의 불평등 또는 임금 미지급이나 근무 시간 조정 관련 불평등의 불합리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29%는 미국에서 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이민 증오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32%는 모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듣잖아요. 32%를 모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비난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꼭 이게 한국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요. 안타까운 점은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답했는데 아시안 응답자 가운데 8%가 매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아시안 응답자 약 10명 가운데 6명 꼴인 58%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살 생각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향후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요 11%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7%는 미국도 나의 모국도 아닌 제3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만나서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4%는 미래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네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가 몇 퍼센트, 뭐 많은 그 퍼센테이지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응답자가 73%였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안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그리고 왠지 슬그머니 또 저는 뭐 공감되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글쎄, 다시 돌아간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 비율 20%. 저는 그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공감도 되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답변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게 뭐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니면은 뭐 30년 전이든, 미국 올 결심을 했었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 1번, 여전히 미국행을 선택하겠다. 2번, 오지 않겠다. 3번, 잘 모르겠다. 댓글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되는 댓글이 있다면요, 내일 제가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에게는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거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